자, 안녕하세요. 북서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그 부르주아 세력대의 실력 양성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대학을 세우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했던 운동인데,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관련된 이제 심화 자료 내용을 좀 보죠.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에서 이제 부르주아 세력의 실력 양성 운동 있는데, 자, 그 앞부분에 이제 예문은 조선 밀립대학 설립 기성의 발기 취지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운동 배경을 보면 3.1운동 이후에 교육률이 고조되면서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이 초등교육 확대와 대학 설립을 이제 촉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족주의 진영 안에서 사회주의 사조에 대항하는 어떤 흐름들, 그리고 식민지 교육 정책의 어떤 대항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고등교육 어떤 기관의 필요성 등등 해가지고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조선교육회라는 단체예요. 조선교육회. 자, 그래서 이제 조선교육회 안에서 이제 시작했다가 따로 이제 조선밀립대학 기성준비회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단체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운동이 주도를 되는데, 이때 참여했던 사람들 보면 뭐 이상재나 이승훈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 모금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요. 그래서 한민족 1천만 명이 한 사람이 1원씩만 모아도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밀립대학을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국외 동포 사회까지 확대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제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이거 잘못하면 민족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겠다 해갖고 탄압을 하죠. 대신에 경성제국대학을 이제 설립을 하게 돼요. 이 경성제국대학. 여기 제국자가 붙었잖아요. 제국자가 붙은 건 뭐냐면 일제시대 때는 국립대학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7개 대국대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식민지에도 이제 제국대학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성제국대학이야.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이 설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제2차 교육령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제2차 조선교육령에는 대학 교육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도적인 어떤 법률적 바탕으로 이제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일제는 이 조선교육 개정을 이제 공표해요. 우리가 이제 개정은 1차 조선교육 개정과 그 당시 이제 3차 조선교육 개정 요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차 조선교육 개정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일제가 이제 2차 조선교육령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2차 조선교육령에는 그냥 법령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역교도는 안 나왔지만 개정도 한 두세 번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1922년에 조선교육령 개정을 공표해요. 그래서 개정을 공표해서 한국인들이 대학을 설립을 못하도록 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는 만들어 놓은 것이 경성제국대학이에요. 이 경성제국대학은 지금 서울의 해화역 있죠. 이 해화역 대학로 그 앞부분에 마로니에 공원에 만들어졌던 건데 요때 이제 들어온 학생들 보면 대부분이 일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사람이 거의 70%. 그러니까 3분의 1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3분의 1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그리고 3분의 1만 약간 이제 한국인 학생들만 받아들였어. 그리고 이제 공대 건물은 이제 안 짓고요. 공대는 주로 이제 문과대, 사회과학대, 법대, 의대, 그러니까 실용적이거나 인문사회과학 쪽으로 이렇게 건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공대의 어떤 인원들 이제 충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이 해방 후에. 자, 그렇지만 이제 일제 탄압과 그리고 이제 대홍수와 한발 등에서
모금 운동에 호응이 없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한계가 뭐냐면 이 운동의 한계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교육은 대중교육이 상당히 소홀했거든요. 보통 학교 진학률만 해도 거의 20% 30% 그 정도밖에 안 됐던 상황에서 대중교육 교육이 소홀된 상태에서 그 대학교 교육까지 받을 정도의 어떤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냐, 다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날만 하면 금수저 정도 되는 집안만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중교육을 소홀한 채 이렇게 대학 교육만 대학 설립을 이제 하자고 주장하니까 그거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을 했어요. 이건 일부 자산가 계급들의 이익만 대변한다. 자, 그래서 이런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경성제국대학이 세우고 나와서 이제 대부분 거기 졸업하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되게 부르주아 지주 출신들이죠. 상당수가 일본 이제 뭐냐면 관료 공무원을 됐던, 그러니까 좀 그 당시 일본인들만 진입했던 검사, 판사, 뭐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요 정도 들어가서 이제 뭐냐면 일종의 친일활동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의 비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자, 그러면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을 잠깐 볼게요. 자, 다음은 일제강점기의 어느 학교의 개교식의 참관기 일부다. 자, 이 학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여기 예과와 방문학과, 의학부를 완성하는데 임시 비만에도 500만 원 가량을 들었고 경상 비용이 약 40만 원에서 50만 원. 그래서 조선에 있는 10개 전문 학교 경상비를 다 합친 것보다 많았다. 그래서 그 엄청난 경비는 물론 조선인들 고요를 짜내 벌어들인 세금을 충당했다. 자, 그럼 이 대학은 어떤 대학일까요? 이 대학은 그 경성제국대학이죠. 경성대학 제국대학. 그래서 이제 경성제국대학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예과라는 게 뭐냐면 보통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그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2년 정도 이렇게 뭐냐면 예비 단계가 있었어요. 일종의 교양 과목 정도 듣고 이걸 예과라고 했는데 예과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마스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그 전공을 선택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볼게요. 자, 일단은 그 경성제국대학 관련된 내용은 3번이죠. 3번. 아까 말한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성립한 최초의 대학으로서 거기 졸업생들 상당수가 어디에 진출했냐면 관료로서 진출하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교 정도 나왔다 한국 사람으로서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되게 똑똑해야 돼. 그래서 1940년대 들어가면 경성제국대학에서 이제 여러 시험들 뭐 수학이나 이런 것들 다 없애고 일본어 시험만 봤어요. 예. 그래갖고 그때 일본어 어떤 일본어가 나왔냐면 그 중세 일본어를 현대 일본어로 옮기는 그런 시험을 문제를 냈어. 그러니까 그 정도 했으면 일본어에 대해 능통한 사람이겠죠. 예. 그래서 상당히 들어가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하여튼 일단 들어가면 그 일제 시대 때 상당히 고위직까지 올라간 그 학교가 이 경성제국대학이다. 지금 서울대학교의 후신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명퇴치 운동을 볼게요. 자, 문명퇴치 운동의 이제 배경은 일제 식민지 차별교육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활동 내용을 보면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개량서당에서 활동을 하거나 야학을 설립을 하거나 야학 같은 경우는 일제 탄압을 이제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퇴치 운동하면 널리 알려진 게 한글 보급 운동이에요. 그래서 수능에도 이제 한글 보급 운동을 중심으로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글 보급 운동 목적이 뭐냐? 한글 보급을 통해 민족 정신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주로 신문사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조선인보라든지 동아일보라든지 이런 신문사들이 참여했는데,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처음에 여기 한글 보급 운동을 추진할 때,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제 문자 보급 운동,
동아일보는 분화도 운동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추진할 때 이걸 통해서 민족 정신을 고양을 시키는 목적으로 추진했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예, 얘네들은 상업적 목적에서 출발했어. 왜냐하면 신문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뭐 일본은 제껴두더라도 한글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는 교육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한글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 그 쉬운 한글이라도. 그래서 이 한글을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맹자를 많이 없애므로써 얘네들 신문을 갖다 팔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중학교죠, 고등학교나 그 학생들을 이제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방학 기간 동안에 고향이나 시골에 내려가면 야학이나 이런 것들 운동을 펼쳐가지고 한글 보급시키는 그 운동을 이제 후원을 해줬죠. 그런데 얘네들이 뭐냐면 원했던 것은 그거였는데 그렇게 내려갔던 학생들은 의도하지 않게, 얘네들 뜻대로 의도하지 않게 한글 보급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농촌생활 개선이라든지 또 민족의식 각성 등등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일제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민족의식을 각성시키는 운동이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탄압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조선일보의 대표적인 운동은 문자 보급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아는 것은 심, 배워야 산다, 이런 것들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는 분화우드 운동을 펼쳤죠. 이 분화우드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그 러시아에서 이제 그 민중주의 민중수보라는 운동이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인민주의자들이 펼쳤던 운동이었는데 요걸 뭐 벤치마킹 했는지 하여튼 이름만 빌렸는지 이 운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문맹 퇴치와 농촌생활 개선, 뭐 미신타파 금주 운동, 위생 개선 등등 했고, 이런 계몽 활동에 머물지 않고 민족의식을 각성시키는 데 이용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도부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의도하지 않게 그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그 외에도 이제 조선어학회가 이제 한글 교재를 편집하고 보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운동들을 이제 뭐냐면 모티브로 해서 만든 소설책이 있어. 이강수의 흑하고 신문의 상록수예요. 요게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읽었던 기억이 나. 지금 내용은 다 까먹었지만, 근데 이거는 좀 외워두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어. 한국사 교과서에. 그래서 한국사 교과서에 요 한글 보급 운동을 하는 예문으로서 그 시문의 상록수와 이강수의 흑인한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 내용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뭐 소설책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아까처럼 일제가 이제 이걸 탄압하죠. 총독부는 민족의식에 고치는 이유로 금지시키죠.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중앙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근현대사를 이제 공부할 때 뿌셈은 보셔도 괜찮은데 뿌셈이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15년 개정 한국사도 좀 보셔야 되겠지만 메인으로 잡아서 공부할 것이 이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있죠. 중앙에 있는 거. 예, 이런 근현대사 교과서 중앙이나 뭐 금성이나 뭐 이런 교과서를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내용이 상당히 자세히 돼 있어. 상당히.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 뿌셈은 그냥 사료용으로 보고 그냥 보충제를 보고 메인은 그 근현대사 교과서를 찾고 강독을 내갖고 열심히 암기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동아일보는 1931년 분화우드 운동을 란 이름으로 학생들을 통해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자, 이 운동은 한글 교재를 공부를 교재로 하여 학생 계몽대, 학생 강영대, 학생 기자대 등을 역할을 분담하여 전개했다. 자, 이 운동을 통해서 5천 명의 계몽대원들이 1,300개 지역에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국어를 보급했으며, 이때 국어라는 것은 그 당시 일본어였지만 이때는 한국어야. 자, 하여튼 나가 위생의식과 협동조합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여 민족의를 고취시키는 위한 계몽운동과 분화운동을 전개했다. 분화우드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72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일제 탄압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 운동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은 지도부와 뜻과 달리
단순히 이제 한글 보급이라는 의미와 달리 농민의 어떤 민족의식을 일깨우는데 노력했다. 예초에 일제 신민 정치에 동조했던 이 운동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 그 운동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죠. 그래서 이 일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관이죠. 신문사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1931년에서 43년까지 그 여름방학 동안 이제 실시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조선총독법 금지령을 내렸어. 그러니까 왜 내렸겠어요? 이게 단순히 한글 보급뿐만 아니라 민족의식 고치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뭐 이렇게 이제 내용 관련된 것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민족기업의 성장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민족기업의 성장 관련해서 이제 1920년대 경제 배경을 봤는데, 자, 1920년대는 어떤 시대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야. 자, 요때 1차 세계 전후에 일본의 어떤 그 기업들이 상당히 호황을 누렸어요. 왜 호황을 누렸냐? 이건 이제 중국사와 관련됐는데, 그 당시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서양의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에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냐면 일본의 기업들이 차지한 거야, 시장을.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되게 성장을 하게 되고 일본에서 이제 거대 자본들이 독점 자본을 형성돼, 독점 자본주의. 그래서 자본 축적이 이제 가속화되죠. 그 일본 국내에서는 더 이상 잉여 자본을 투자할 곳이 없는 거야. 우리가 자본주의의 이제 특징 중에 제국주의 특징 중에 잉여 자본 투자지로서 어디 선택한다고 했죠? 식민지를 선택했다고 했죠. 그래서 일본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손해를 보니까 이제는 조선에나 만주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1920년대, 30년에 거쳐서 일본의 독점 자본들이 뭐냐면 한반도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총독부 입장을 볼 때도 일본의 그 자본들 적극주의 유치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이제 통치를 안정화시키려면 지금도 그렇지만 경제가 제일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뭐 공장을 세우고 회사를 세우고 하면 그만큼 일자리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사회가 안정화되고, 그리고 이제 시민 통치가 공고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일본 기업들이 왔을 때 여러 혜택을 줘. 그래갖고 일본에서 적용한 공장법 같은 것도 적용이 안 되고, 뭐 세금도 해지해 그 깎아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토지라든지 이런 것도 값싸게 부과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돼요. 1920년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경자본, 그러니까 주로 이제 투자하는 곳이 뭐냐면 그 농업이라든지 경공업 이런 데 투자했다가 30년대는 병창 기지화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중화학공업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일본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조선총독부에서 종전의 법이 문제가 됐던 거야. 무슨 법이죠? 해사령이죠. 해사령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허가제야, 허가제. 그러니까 회사 세우려면 허가를 맡아야 돼. 그래서 일본 자본 입장할 때 이게 되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독부가 이들을 이제 배려하는 차원에서 허가제를 신고만 해도 뭐냐 회사를 세우도록 바꿔놨어요. 그 어떤 책은 회사령 폐지하고 신고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예전에는 뭐 회사령 폐지했는데 회사령 폐지한 게 아니라 허가제를 이제 회사령을 했다가 신고제 바뀌었다 했는데 대부분 교과서나 그런 책들은 회사령 폐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령 폐지 해서 폐지돼갖고 신고제가 바뀌었다. 회사령 폐지로 뭐냐면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가 그렇게 적혀있으니까. 자, 하여튼 이 해사령 폐지도 해갖고 일본의 어떤 독점 자본이 원활히 이제 들어오게 됐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그러면 뭐냐면 손해보냐? 손해보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신고제가 바뀌면서 회사 설립이 수월하게 돼요. 그래서 1920년대 들어가면 한국인들도 많은 회사를 세워요. 물론 이제 여기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그 수적인 측면에서 좀 적었고, 그냥 자본금 측면에서 볼 때 일본 자본이 되게 크죠. 한국인 자본이 적고, 그건 한국인들이 진출하는 부분이 되게 섬유공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요식업, 정리업 같은 규모가 좀 작은 사업들에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민족 기업도 같이 성장을 한다. 물론 이제
그 일본인 기업들하고 이제 뭐냐면 밀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일본인 기업들하고 기업들이 있는 곳과 한국인들이 주로 이제 투자하는 곳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충돌하진 않았어요. 일단 영업적인 측면에서 볼 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 나중에 1923년에 관세가 철폐되죠. 관세가 철폐되면서 이제 어떻게 일본의 값싼 자본들이 그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거야. 예. 자, 그러면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대표적인 기업들 볼게요. 예, 지주 출신의 기업.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지주 출신이었죠. 원래부터 이제 그 군수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이제 세웠던 그 기업들 보면 경성 방직 주식회사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의 백삼무역 주식회사인데 요거는 임정하고 관련돼 있죠. 임정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회사죠. 그다음에 서민 출신의 기업 보면 평양 메리아스 공장 속옷 만든 공장이고 고무신 공장. 그 당시에는 고무신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 특히 왜냐하면 이제 서민 출신의 상인들이 자본주의가 뭐냐면 작은 기업으로서 이 고무신 공장을 많이 세웠는데 또 고무신은 그 당시 많이 신고 다녔어. 왜냐면 한국 사람도 예전에 신었잖아요. 근데 이제 구한말 때부터는 고무신을 신기 시작해요. 예. 자, 그리고 일본 애들은 고무신을 안 신어요. 한국 사람들만 신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일본 기업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뭐 여러 고무신이 나와. 평양에 고무신 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병재에 뭐 고무신 공장도 있고 예, 등등이 있는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이병도라는 사람이 만든 고무신 공장은 최초로 그 뭐냐면 남자 고무신은 집신 형태로 만들고 여자 고무신 같은 경우는 이게 비송콘가 하여튼 이게 뽀쭉한 모양의 그 고무신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용성도 있지만 디자인도 뭐냐면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많이 팔렸다 이런 후일담도 있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민족계 은행으로서 경남해동은행, 삼나은행, 경일은행, 뭐 호나은행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선인 자본가와 일본 독점 자본가의 연계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매판 기업이죠. 이런 매판 기업이 있는데 여기 대부분 다 친일파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 밑에 보면 자, 민족기업 기업 위축은 이제 1930년대 이제 병창 기지화 정책으로 대부분 탄압받거나 해체되거나 일본 기업에 흡수 통합됐다.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럼 물산장려 운동을 볼게요. 자, 물산장려 운동은 09년 2차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제가 몇 번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보통 10년 단위로 10년 전후로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문제를 내더라고요. 자, 일단 한번 문제 볼게요. 아니 내용을 볼게요. 배경을 보면 자본과 경영 능력의 우위에 있는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 후에 조선인 중심의 산업 정책을 건의했으나 거절당했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건데 1923년이에요. 1923년에 일본 상품에 관세 면제가 있죠. 관세. 일본은 이제 서구 제국주의 열강제의 어떤 눈치를 봤기 때문에 한국하고 병탄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이제 일본이 한국을 병탄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관세를 부과했어. 그래서 일본 상품이 한국에 들어올 때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당시에 들어오면 일본이 이제 그 종전에 맺었던 그 불평등 조약을 개선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서양 열강대 눈치를 볼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서 관세를 면제시켜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값싼 일본산 작품들이 여기 들어오게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예의가 있어요. 면지법과 주준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예전에 한번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면지법 같은 경우에는 노동지역적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비가 쌌던 한국 제품이 뭐냐면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들어오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막았던 것 같고 주주는 왜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요거는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그 밑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물산장려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운동의 목적은 국산품 장려와 근검 자작을 통해 민족 산업을 육성을 시켜 민족 경제 자립을 이제 깨우려고 했고요. 운동을 했던 주체는 누구냐면 조선물산장려예요. 평양의 조만식이 평양물산장려회를 시초로, 이 조만식이라는 사람은 강복 후에 그 북조선, 그러니까 북한의 그 영도자였죠. 그래서 잠시 소련군과 협력해갖고 이제 뭐냐면 하다가 반탁을 주장하는 마음에 제키고 김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면 북한을 통치하게 되죠. 하여튼 잠깐 나왔던 인물이야. 그 해방 후에. 자, 조만식 등이 이제 평양 물산 장려회를 시초로 서울에도 조직된 물산 장려회가 중심으로 전개됐다. 그래서 일본 상품 배격, 국산품 예용 이런 것들을 했고요. 이때 이제 여러 조직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자작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자작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토산 예용 부인회, 청년회 이런 그 조직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자작회 한번 읽어볼게요. 자작회. 자, 자작회 내용이 여기 있는데 1280번. 1922년 12월 17일 날 서울에서 창설한 학생들의 국산품 예용 계몽단체로서 연희전문 학생, 연희전문은 오늘날 연세대죠. 그 연세대 학생 50명이 주동이 되어 국산품 예용 운동을 통해 민족 정신 순환을 목표로 했다. 자, 조선물산장려운동과 더불어 학생들은 사이에 자작회 운동이 있는데, 자작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들이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자,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만들어갖고 생산을 하자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물산장려운동의 두 가지 흐름 중에 토산품 장려론이 있어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요거와 연결돼 있고, 토산품 장려론은 그 자작회도 거기에 포함돼 있다. 그 운동 안에.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소비 절약 운동을 하죠. 근검 저축이나 생활 개선, 금주 단연 같은 운동을 추진했는데, 민중들의 경제적 몰락을 방지한다는 거지만 이건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물건을 사야지. 그럼 물건을 사면 소비가 돼야지 물건을 사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이런 운동도 같이 펼쳤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그럼 물산장려의 흐름 두 가지를 볼게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볼게요. 자, 끝까지 이제 보면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을 볼 수 있는데, 되게 이제 그 타협적 민족주의는 민족 자본의 상층 부르주아 계층이죠. 상층 부르주아 계층 중심으로 자본가 계급의 육성을 목표로 생산 증식론을 주장했어요. 이 생산 증식론은 뭐냐면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자라는 뜻이야. 근데 크게 뭐냐면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 왜냐면 생산 증식론을 하려면 일단 전제 조건이 뭐예요? 공장을 많이 찍어내야겠죠. 만들어야겠죠.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갖고 물건을 찍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민족 자본가들이 그렇게 자본 규모가 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장 생산을 뭐냐면 많이 만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이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하나의 실패 원인이 되는데, 하여튼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했고, 자, 이런 타협적 민족주의자의 물산 장려에 흐르면 나중에 뭘로 이제 빠진다? 친이라고 빠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뭐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자본 하층, 소생산자 중심이고요. 그리고 토산품 장려론을 로서 토사품 예용이라는 측면의 성과를 이뤘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인 단체가 자작회 같은 거 있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그 앞에 신간을 할 때 잠깐 이제 언급했던 조선민흥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조선민흥회는 민족주의자들과 서울파들이 결합한 단체들이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비타협조 민족주의 여기 1281번. 자, 이는 지방 물산장려운동은 처음에 일화 배척 운동의 성격을 띠었으나 서울 중심의 물산장려 운동이 사그라진 후에도 상당히 끈질기게 지속이 되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상당히 이제 지속됐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 그럼 물산장려 운동을 펼치는 기간 동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해가지고 뭐냐면 그걸 그대로 수용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또 그 안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갈등이 있었죠. 노선 갈등. 그래서 되게 크게 보면 이념적인 방법과 이념적인 차이, 그 다음에 어떻게 운동을 추진하는 방법론상에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념적으로 볼 때는 이제 크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자들 대립이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사회주의자는 민족주의자를 비판하면서 지금까지 국내 물품을 사용했던 국산품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이고 너희들은 일본산 외국산 물품을 쓰고 있었는데 뭘 지금 더 국산품 이용을 강요하냐? 다 너희들이 돈 벌어먹기 위한 수작이다. 막 이렇게 비난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방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 같은 경우에는 생산 증식론, 그 다음에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토산품 장려론 이렇게 이제 해서 갈등이 있었죠. 대립이 있었고. 자, 그 예문을 좀 잠깐 볼게요. 이 예문은 제가 요거하고 관련된 건 아니었는데 원래는 이게 편집이 좀 잘못됐어. 예, 다른 데 실어놔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요건 좀 봐줄 필요 있어요. 그 예문에. 다음은 1903월 다음은 3.1 운동 이후에 천도에서 간행한 개벽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잡지 이름인데 거기에 이제 그 1923년 11월에 실려 있던 조선 무업 공진회 공산품 박람회야. 예. 그게 뭐냐면 일본 애들이 1910년대 20년대 거쳐가 한 세네 번 거쳐서 공산품 박람회를 개최했어요. 공산품 박람회 뭐냐면 일종의 물건을 진열해 놓고 뭐냐면 구경하게 한 거야. 엑스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엑스포 비슷한 공산품 박람회를 통해서 일제가 뭘 선전하려고 했냐면 일본의 제품의 우수성, 일본이 그만큼 또 공업을 되게 발전됐다, 기술이 발전됐고, 그리고 너희들이 일본의 통치를 뭐냐면 받는 거는 이런 혜택을 누리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체제 홍보 목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그 공진을 많이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일제의 어떤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어떤 내용으로 공진을 많이 개최했다. 이게 이제 예전에 그 근현대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좀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한계를 볼게요. 이것도 이제 시험문에 두 번이나 나왔죠. 자, 거기 이제 그 예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주로 누가 누굴 비판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야. 거기 뭐 계급이라는 말이 나오고 뭐 등등 투쟁이라는 말이 다 이제 사회주의자들 쓰는 용어죠. 자, 그러면 한계를 이제 세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자, 생산 증식론 입장에서 공장을 많이 만들어서 생산량을 높여야 되는데 수요를 그만큼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장 건설도 부진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가격이 어떻게 뛰겠죠? 왜? 수요는 많아지는데 이 운동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국산품 수요 많은데 공급량은 절대적으로 딸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오르게 되죠. 오히려 누구만 더 이득을 보는 거야? 민족 자본가들, 부유자 계층들만 이득을 보는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 상인이나 자본가 계급의 이득만 챙기는 데 이용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 및 민중들이 자본가 계급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을 했다.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의 그런 사람들, 상층 부르주아 세력들이죠. 이들은 대부분 일제와 타협을 내버렸어. 예, 친일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친일 세력이 일제 타협한 걸 반발해서 일부 세력들이 조선민흥회를 설립하죠. 이 조선민흥회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뭐냐면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운동은 한때 상당한 기세를 올려 토산풍 예용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민족 자본이 늘어난 수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생산력 새로운 그 회사나 공장도 설립하지 못했다. 요거 좀 못하네요. 예. 그다음 1283번 읽어보면 사회주의자들은 이 운동이 민족을 앞세운 자본가와 기업의 이윤만 올리는 자본가의 이기적인 개국 운동이라고 비난을 했다. 그래서 사상계 기자 이성태는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러한 민족 자본가를 신자치 계급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동족을 착취하는 세력이라 비난했다. 따라서 노동자 농민은 물산 장려운동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항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이상재 등 민족주의자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청년단체 민중의 반발로 물산 장려운동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 내용들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을 볼게요. 자, 다음 신문 자료로 제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뭐 신문 못 보겠네요 하신 분도 있겠죠. 예, 글자가 너무 작고 저도 이거 아무 키워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신문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헤드라인이 있죠. 헤드라인에 보면 딱 나와. 내 살림 내 것으로 다 보이죠. 조선 사람은 조선의 것. 자, 이거 딱 보니까 이거는 물산장려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민족운동에 대한 물산장려 운동의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보면 자, 일본 상품 배척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초기부터 일제에 타협왔다. 이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일본 상품 배척을 내세웠는데 일본이 가만히 지켜봤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탄압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부 분열 때문에 떨어져 나간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국제보상운동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1920년에 조만식 평양에 시작했다. 맞고요. 시간이 갈수록 일제와 타협한 민족 개장주의 성격이 드러났죠.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외면받게 되고 자,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생필품 가격이 치솟아 상인들과 자본가 이익이 집중된 형상들이 나왔죠. 그리고 민족의 경제적 파탄을 구제하려면 외화를 배척하고 불편하다면 국산품을 이용한다는 취지를 일어났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문제 성답이 선지 구성이 좀 잘못된 것 같아. 1번하고 3번은 이게 이제 좀 약간 그 대입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금방 1번하고 3번이 약간 모순점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도 답을 선택할 때 눈치 빠르신 분들은 1번하고 3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그런 거고 예전에 그 객관식 기출문제 할 때는 의외로 1차에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또 2차, 3차에 떨어져. 2차에 특히. 그러니까 1차에 합격하신 분들이 왜 2차에 많이 떨어지냐면 그것도 한 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연달아 떨어져. 제가 알기로는 09년부터 1차 시험 시작했는데 그 13명 때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1차에만 붙었어요. 근데 다 2차에 떨어져 갖고 결국 임용 포기한 분도 계시는데 그 뭐냐면 그냥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약간 예매하게 알고 계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또 여기 객관식 예매하게 알고 분들이 또 눈치 빠른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대개 보면 객관식에 좀 강하더라고. 근데 막상 쓰라고 하면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야. 글이 안 쓰지는 거야. 예,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안겨드리는데 그걸 못 해드는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운동을 볼게요. 이 그 타협적 민족주의 운동의 끝판왕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런 그 실력 양성 운동의 끝판왕이 뭐냐면 자치운동이죠. 예, 이 자치운동은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분열된 계기를 마련해 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자치운동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민중들은 아니고요. 대개 보면 이제 성향이 지주 출신들, 그래서 상층 부르주아 계층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제와 협력할 수밖에 없어. 근데 또 사회 안에서 또 나름대로 영향력 유지하려면 나름대로 또 민족운동을 하겠다고 이제 해야지 언어를 유지한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들도 이제 민족운동을 했지만 또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일제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일본의 어떤 요구 내용들 이런 것들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점점 친화되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주장한 게 뭐냐, 일본의 주권 안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전개하자. 그리고 일본과 딜을 해서 평화적 딜을 해가지고 적어도 자치권을 얻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자치권 방법을 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의회를 만든다든지 지방의회죠. 예. 아니면 그 아일랜드가 이제 영국의 시민 통치 받을 때 지배하랬을 때 그 아일랜드 자체적으로 이제 뭐냐면 투표를 해가지고 영국 의회에 보냈잖아요. 자기 대표자들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뭐냐면 투표권을 얻어갖고 일본 의회에 그 국회의원을 보내자. 뭐 이런 이제 논리를 이제 제시를 한 거야. 이런 것들은 그 총독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총독부가 술자리나 하여튼 비공식 자리에서 그런 친일적인 인사들 불러놓고 너네들 이렇게 좀 선전 좀 해달라. 그럼 우리가 한번 고려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뭐 듣고 나서 이제 했던 거죠. 물론 이제 총독부는 이 자치론이나 이런 것조차도 허용할 생각도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고 오히려 민족 진영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낳게 된 운동이었는데, 그럼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외교를 통해서 독립운동의 자전을 이제 걷게 되죠. 요거는 이제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 이제 뭐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창하고 그 전에 그다음 뭐 워싱턴의 등등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외교 활동하면 강대국들이 우리를 독립을 인정해주거나 뭐 알아주겠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시도 안 막히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국제사회라는 건 냉혹하죠. 시민 논리가 뭐냐면 관철되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나 자기들이 추진했던 물산장려운동 실패.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자치운동을 선회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발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 정치 권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총독부의 민족운동의 분열 정책,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 ALA는 아일랜드예요. 인도, 필리핀 독립운동과 자치운동 영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다. 자, 내용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정 부분 자치권을 획득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회와 비슷한 지방의회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그 다음에 참작권 운동, 일본 의회에 대표를 파견하거나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독자적 의회 구성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뭐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세 번에 거쳐서 이제 했어요. 1차 자치운동, 2차 자치운동, 3차 자치운동. 자, 1차 자치운동은 이제 문화통치 초반기 때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주도했던 사람은 국의 안창호. 안창호 여기 왜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일단 안창호도 한때는 뭐 판타지를 가지고 자치운동을 주장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친일파라고 좀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99%가 뭐냐면 친일파지만 안창호는 현실을 인정하는데 자치운동을 주장을 했던 거고, 이 사람이 친일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주장 차원에서만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아일보의 김성수 많이 들어봤죠? 예, 고려대 들어가면 서 있는 인물이 있죠. 송진호, 이강수 등 간부와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 신파 중에 책임 같은 그 사람도 있어요.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신파 구파로 나눠졌다고 했죠. 그 당시. 자, 목표는 자치권 획득 운동을 통해서 정치 결사인 연정회를 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자치권 획득 운동이 목표고 이를 위해서 연정회를 결성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강수가 민족 개조론을 이제 내었어. 여기 민족 개조론이 동아일보에 공표했던 건데, 자 이강수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이강수 원래는 초창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28 독립선언서 초고도 썼고, 그리고
임시정부에 활동했고, 근데 그 당시 그 자기 여자친구, 거기 이제 허영수라는 여자친구가 그 당시 이제 그 조선총독부에 잡혀가지고 있다고 들으니까 그 소문을 듣고 배를 타고 이제 뭐냐면 내렸다가 잡히게 되죠. 근데 2, 3일 만에 풀려나온 거야. 아주 깨끗한 몸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친일파가 변절시켜버렸어. 예. 자, 그래서 자신이 예전에 독립운동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항상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이강수가.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이제 너네들에게 일본에 충성을 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개같이 친일했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민족적 경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민족이 완전히 멸망을 빠졌던 거는, 아니, 우리나라가 이제 망했던 거는 민족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어떤 거냐? 대개 보면 이제 허위에 있고 비사회적 이기심, 나태하고 그 사회성이 결핍돼 있다. 타락한 민족주의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족성을 개조시켜야 된다. 그리고 일본이 통치 아래 허용하는 범위에서 뭐냐면 일본의 이제 허용하는 허가 아래 참정권의 자치권 운동을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비사회적 이기심이 나태하고 그 사회성이 결핍한 거는 어느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그 민족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죠. 자, 하여튼 이런 주장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그 한번 읽어두세요. 요거 가끔씩 수능 문제나 이런 데 이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파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또 하나의 또 변절자가 누구죠? 최남선이죠. 자, 최남선은 그 당시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본 조선인 해갖고 조선 독립 부정의 논리를 제공했죠. 이 사람도 원래는 민족주의 사학자인데 이제 돌아섰죠. 이 사람도. 자, 2차 자치운동을 볼게요. 자, 2차 자치운동은 총독부와 일부 일본인들이 먼저 자치론을 들고 나오면서 총독부의 악물적인 지원 아래 이제 뭐냐면 했죠. 그래갖고 이제 동아일보와 천도교 책임이 주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 운동 때문에 나중에 이제 민족주의 내에서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주의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분열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좌우합작 논의의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일부 이제 자치론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총독부가 이제 암묵적 지원을 했기 때문에 명목상 그걸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뭘 이제 했냐면 도면부 협의에서 일부 한국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여기 도면부 협의회는 이게 1920년에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주로 그 자문기구에 불과했어요. 예. 그래서 자문기구에 불과했고 그걸 이제 나중에 2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한국인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거야. 근데 요게 이제 한국인들은 지주나 자본가 친일파 이런 사람들이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벌 생생내는 거고 그 일본 그 총독부 자체가 한국인들에게 참정권이나 뭐 자치를 해줄 이유가 없었어. 자치를. 예. 그래서 그냥 암묵적으로 지원해주고 약간 이제 이렇게 형식적이나마 도면부협의에 한국인의 참가를 허용해줬던 그 정도예요. 참고로 여기 이제 부라는 단위가 있죠. 부행정단위는 지금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부라고 했어요. 다수가 모여있는 곳을. 물론 여기 한국인도 조금 살긴 하겠지만 대부분 일본인들이 샀어. 그래서 나중에 1930년에 들어와서는 이게 원래는 부협의회였는데 자, 부협의회가 의결기구로 바뀌어요. 예, 부협의회가 그래갖고 이제 의결기구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지방의 조그만 사소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근데 이게 주의할 건 부라는 단위 자체가 한국인보다 일본이 훨씬 더 많이 산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인 자체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예요. 하여튼 이건 예전에 했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고 이게 3차 자치운동
관련된 내용에 나와 있어요. 자, 3차 잔치 운동을 볼게요. 자, 사이토 총독이 재부임을 했는데 사이토 총독은 이제 그 예전에 해군 대장을 했던 사람으로 문화 통치를 제창했던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이제 1920년대에 초중반까지 활동하다가 다시 이제 일본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총독으로 재부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했던 걸 또 끄집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자치론을 등장하면서 얘네들을 이제 뭐냐면 그 암묵적으로 자치론을 그 암묵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 민족주의 진영의 개량주의를 유도화시키고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자, 요때 주도적인 인물은 최진이 또 들어가 있고요. 동아일보. 예. 그러니까 참고로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조선일보는 좀 약간 상대적으로 볼 때 진보적인 데 반해서 동아일보는 약간 친일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다음 1930년경에 신간회와 청년 총동맹 내부의 본부 간부들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 신간회 해소 이후에는 민족 개장주의자들은 자치운동에 의한 민족단체 결성운동으로 전개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일부 협의회와 평의회가 의결기관 됐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지만 부협의회죠. 부협의회. 그래서 의결기관이 됐다. 이게 1930년이에요. 그리고 도면부협의회가 만들어진 건 1920년이고요. 이거 외워두세요. 이제 기초에 언급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제는 1930년부터 지방제도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 기존의 자치기관이었던 일부 협의회와 평의회를 의결기관으로 고치고 1931년 5월에 전국에 걸쳐서 의결기관이었던 부의회 의원과 자문기관이었던 면현위회 그 회원들을 뽑는 지방자치 선거를 실시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지방자치 선거라고 이제 하는데 예전에 그 지방자치 선거할 때 이 광고 나오더라고. 예전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가 투표권이 없어가지고 그 선거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다 투표권이 있으니까 투표하세요. 그 내용도 있는데, 자, 친일세력과 민족개장주의자는 자치제 참여는 일제 항의할 수 있는 최선 또는 최강의 항의로서 오늘날 가장 타당한 반일운동의 주장으로 지방자치제를 참여했다. 그러나 그것은 식민 지배 둘러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죠? 예,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얘네들의 어떤 정책에 호응해주고 일본의 통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들어간 거잖아요. 자, 하여튼 한계는 상층 부르주아 계층의 일본 제국주의 한상에 반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일본은 문명국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당히 뭐냐면 잘 보여서 협력해갖고 이 당시 이제 인도나 뭐 아일랜드 것처럼 이렇게 자치권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자, 참고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식민지에 자치권을 많이 줬어요. 네. 그럼 영국이 신사의 나라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치권을 많이 줬냐? 그건 아니에요. 왜 얘네들이 그 식민지에 자치권을 많이 줬냐면 영국은 해군이 강한데 육군이 약해요. 그래서 얘네는 육군 상비군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국내 지키기도 뭐냐면 힘들 정도야. 그러면 그 넓은 그 식민지를 뭘로 통해서 통치했냐? 해군력을 통해서 통치를 했죠. 그리고 육군은 각 식민지에 있는 식민지인 중에 친형적인 인물들을 뽑아다가 용병을 사용해갖고 또는 자기 군대를 예편시켜갖고 뭐냐면 사용했죠. 그리고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 뭐냐면 상위 장교들만 영국군 임명하고 대부분 그 사병들이나 이런 초급 장교들은 다 식민지 군대들이야. 식민지인들이죠. 그리고 얘네들 소수의 그 넓은 제국을 통치하다 보니까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대개 보면 민족의 상층 그 지역의 토착 지역의 지배세력 중에 상층을 포섭해서 자기의 시다바를 삼고 얘네들 자치권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영국이 만약에 일본처럼 그렇게 방대한 식민지를 거느지 않고 몇 개 식민지만 갖고 있었으면 일본과 똑같은 식민지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예. 요게 이제 교과서나 그다음에 서강자에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들 좀 파악을 해주세요. 자,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민족주의 내 분열과 가속, 신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추겼고요. 그 일제가 할 의향도 없었죠. 그래서 옆에서 지원해주고 묵인해주고 약간의 뭐냐면 쇼는 보여줬어도 원래부터 참정권과 자치권을 줄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무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이제 볼게요. 요번에 이제 농민운동이 나왔죠. 예전에 노동운동, 요번에 노동운동이 나왔고, 예전에 농민운동이 나왔어. 그러니까 농민운동하고 노동운동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진행 방향이 비슷비슷해요. 예. 처음에는 1920년대까지는 생존권 투쟁이었다가 사회주의자가 본격적으로 개입되면서 점점 이제 뭐냐면 1930년대 초반에 넘어가면 그 당시 이제 정치적 운동으로 바뀌죠. 반제국주의 이런 운동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건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에 사회주의자들이 점점적으로 이제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면 먼저 살펴볼 것이 농민운동부터 볼게요. 자, 농민운동의 배경을 보면 일제 식민 통치의 최대 피해자가 농민들이죠. 일단 일제가 우리한테 요구한 게 뭐가 있어요? 9월 말 때부터 일제가 망할 때까지 쌀을 요구했어. 쌀. 그래서 이걸 이제 최대한 이제 뜯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토지 조사 사업이나 산미진식 계획 등등에서 농민이 대거 몰락을 했고요. 하전민이 되거나 아니면 만주지역으로 막 쫓겨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식민지 지주회가 형성됐고 요 내용은 제가 이제 그 전 시간에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중한 소작 부담,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의 어떤 농촌 계몽운동과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 및 영향, 농민의 각성 등등 해갖고 농민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1920년대 들어오면서 농민조합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농민단체들이 결성되면서 소작인 조합, 농민조합, 농우회 같은 형태로 하면서 이런 조직들이 하나하나 합치면서 점점 큰 단위의 뭐냐면 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 밑에 조직조를 만들어놨는데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런 그 앞에 이제 여러 조직들이 건너뛰고 요 1924년에 이런 조직들이 이제 노동조직과 농민조직들 하나 합쳐갖고 1924년에 만들어진 것이 조선노동총동맹이에요. 예. 농민과 노동자 조직의 상위 조직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그 노동자 조직 안에 여러 조합들이 있잖아요. 그 단위 조합들을 묶을 수 있는 그 상위 조직으로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그런 조직들 있죠. 이런 조직들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1927년에 이 조선노동총동맹이 두 개로 다시 나눠져요. 그래서 조선노동총동맹과 그 다음에 조선농민총동맹이 많아지죠. 요게 이제 상위 조직이죠. 농민 조직에서는. 예. 그래갖고 조직적인 소작쟁이를 이제 전개하기 시작했다. 자, 그럼 농민운동의 전개를 볼게요. 농민운동은 크게 이제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는 네 단계 정도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나 이제 통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1920년대, 30년대 초반 이렇게 이제 나눠보고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살펴보면 20년대하고 30년대 초반의 전반적인 흐름 요걸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4단계 거쳐갖고 좀 파악을 할게요. 자, 20년대 그 농민 그 운동은 대개 보면 생존권 투쟁, 경제적인 측면이 강했어요. 그 농민의 생존권 투쟁이 강했고 그 당시 왜 운동이 일어났냐? 일단 산미증식 계획이 큰 영향이에요.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으로 인해서 몰락한 농민들이 증가했고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됐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자작농에서 그 소작인으로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보통 한국인 대농장이나 일본인 대농장 밑에 들어갔고 이제 소작인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때 내는 소작료가 너무 많다는 거야. 예전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타조법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50%였죠. 정유지대가. 근데 그 당시에는 50%보다 더 심해.
거의 70%, 80%야. 그러니까 자기가 2나 3 정도 갖고 거기에 이제 지주들이 7, 8을 먹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살 수가 없죠. 소장용 인하, 그 다음에 소작 조건 개선, 그 다음에 소작권 이전인데 그 당시에는 계약농, 소작농 등에서 계약을 대개 보면 2년 단위로 간행적으로 이렇게 맺어요. 근데 2년 안에 계약 기간 끝나고 나서 뭐냐면 이전시키는 게 아니라 계약이 기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파기시키고 다른 사람하고 소작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 소작 관계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약 안에서 소작권을 이전시킨 걸 반대하는 그런 운동들을 이제 펼치게 되죠. 자, 요때 이제 20년대 대표적인 소작쟁이는 그 암태독 소작쟁이에요. 이거는 이제 한국인 그 대지주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건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자, 근데 1930년대 전반보단 초반이죠. 초중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도 이제 소작쟁이가 많아졌는데 이때는 왜 많아졌냐?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신간하게 해체되고 나서 사회주의자들 본격적으로 들어오죠. 물론 예전에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들이 이제 뭐냐면 지도부까지는 장악하지 않았어요. 근데 1920년대 후반에서 30년 초반 넘어가면서 그 당시 이제 코미텐 지시를 받고 이들이 들어오면서 지도부를 장악하게 돼. 그래서 적색 농민조합, 적색 노동조합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또 인정투쟁을 받아야 되겠죠.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코미텐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 상당히 격렬하게 대규모적으로 뭐냐면 조직적으로 그 당시 농민운동이라든지 노동운동을 할 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투쟁 방식이 상당히 정치적이고 전투적이야. 되게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변해되는데 단순히 생존권 투쟁을 머무는 게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는 항일 민족운동이고 계급투쟁이고 사회주의와 결합됐다. 비합법 조직이었다. 뭐 등등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식민지 지주를 강화시킨 일제타도 그 다음에 등등을 요구했고 그때 대표적인 그 소작쟁이가 불임의원 농장 소작쟁이야. 요건 일본인 그 농장이었는데 하여튼 이거는 실패했어요. 예. 자, 하여튼 1920년대의 어떤 그 농민운동의 성격과 요구사항, 그 다음에 30년 초중반의 농민운동의 성격과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2002년인가요? 2002년도에 나왔어.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2002년도에 1차 합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 푼 적이 기억이 있어요. 1차 한번 합격했는데 2차 때 완전히 죽을 써가지고 떨어졌긴 했는데 자, 그래서 02년 기출문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02년 기출문제나 04년 기출문제 나오면 약간 제가 좋아요, 기분이. 왜냐면 요때 제가 1차에 합격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1차 02년 때는 1차에 합격해갖고 2차 때 제가 1차 점수가 10 몇 점에 11점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2차를 너무 못 봐갖고 이제 떨어졌고요. 그때는 진짜 시기종이었죠. 왜냐면 그때는 2차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1.2배만 선발해갖고 떨어뜨린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있다가 그 후에 이제 뭐냐면 북소형 카페를 만들고 나서 04년도에 1차 시험에 고 2차 때 어, 약간 충격을 받았지만 하도 이제 1차 점수가 높다 보니까 합격을 했는데 하여튼 이제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자, 하여튼 요 그 농민 투쟁의 어떤 20년 투쟁과 30년 초중반 투쟁의 특징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볼게요.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거쳐갖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제 볼게요. 자, 일기 투쟁을 이제 보는데 일기 투쟁은 농민운동의 태동기야. 그래서 명가 리단이돌 소작인 조합은 결성되고 요때 이제 주로 뭐 소장을 강면 요구하죠. 그러니까 대주주를 대상으로 투쟁을 하고 합법적인 방법에서 진행했다. 2단계에 오면 이제 이런 조그만 조합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제 조직화시키돼요. 그래서 농민운동이 본격화되죠. 요때는 또 뭐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되냐면 그 당시 이제 삼미징식 계획 있죠. 삼미징식 계획을 통해서
그 당시 그 한국인이나 일본인 대주주들이 많이 생기고 이들이 이제 대규모 농장들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농민운동이 본격화되고 농민조합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강범역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거기에 또 이제 조선노동당들이 개입하죠. 물론 이제 뒤에 상기처럼 본격적으로 개입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농민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일제도 이제 이 농민운동을 자기 편으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농민운동 단체 중에 어용 조직들을 만들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개량주의화라고 해요. 어용화. 어용 농민 단체들을 만드는데 이건 노동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노조를 만들 때 노조를 막기 위해서 삼성 자체에서 어용 조직, 어용 노조를 만들죠. 이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와 관련된 그 농민운동 개량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 예문으로 나왔어요. 지문으로.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1294번. 자,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단체가 있는데 조선농민사라는 단체가 있어요. 천도교 계열 단체인데 이때 천도교는 신파 계열이죠. 자, 천도교의 조선농민사 등의 개량주의 농민운동이 활성화된 방면에 그 조선농민총동맹 같은 계열의 합법적인 농민운동이 위축되었다. 그렇지만 세계 대공황의 분위기 속에 농민의 몰락이 가속화되어 대중투쟁의 열기가 고조되었다. 조선공산당은 국제혁명운동에 영향을 받아 빅농 위주의 반제국주의, 반봉건주를 내건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을 전개했다. 이때 이제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은 1930년대 들어와서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의 토지혁명 주장하고 뭐 개량주의 농민단체 박멸, 신간의 회복. 30년대가 아니라 20년대 후반이네요. 예. 20년대 후반. 그래서 이제 이 농민운동이 전개가 되고 30년대 들어와서 적색 농민조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요거 내용은 보면 이제 소작쟁이뿐만 아니라 소작쟁이가 아니라 이거는 소작류 감면 유효뿐만 아니라 이게 참 예. 예전 소작류 감면만 요구했죠. 좀 한 장에 넣어서 소작 조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소작권 취소 계약 기간에 그런 것들 반대하고 다른 데로 이제 이전시키는 것들 반대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또 뭐가 있었냐 삼미징식 계획이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수의조합이 되게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강제로 이제 수의조합비를 내기 했잖아요. 그래서 수의조합비 못 내면 땅이 이제 처분되고 그 소작농을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20년대 중반에 보면 이 삼미징식 계획과 맞물려 갖고 다 대단히 뭐냐면 소작쟁이가 상당히 많이 증가요. 요 시기에. 자,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를 볼게요. 자, 3단계 들어가기 전에 대표적인 소작쟁이 좀 볼게요. 요때 암태도 소작쟁이, 여물표의 동척회사 농장의 소작쟁이, 항해도 재정군의 불육면 소작쟁인데 시험 문제 그러니까 수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교과서에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암태도 소작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꼭 읽고 넘어가셔야 돼요. 요 부분은요. 그래서 이 암태도 소작쟁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밑에 적어놨거든요. 하나 몇 번 1분만 읽죠. 다 너무 길어가지고 어디 있냐면 밑에 거는 좀 근현대사 내용은 너무 많으니까 위에 것만 좀 읽을게요. 자, 사회주의자였고 이곳 청년 회원이었던 서태석을 회장으로 삼은 암태도 소작회가 결성돼 농민들은 대주주, 조선인 대주주 문체처를 상대로 그러니까 조선인 대주주를 상대로 한 거야. 7, 80%에 해당하는 비싼 소작료를 낮추는데 투쟁을 했다. 소작회는 지주와 그들 두둔하는 일본 경찰에 맞서 1년 가까이 싸워 마침내 소작료를 40% 낮추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한 소작쟁이에요. 이 암태도 소작쟁이는. 자, 그 다음에 30년대 들어오죠. 요 30년대 들어온 게 이제 있는데 요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주의자가 들어와. 예전에 사회주의자들은 옆에서 지원하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지도부를 장악할 정도는
별로 없었어. 물론 몇 개 조합 같은 건 장악을 했지만 근데 이제 30년대 오면서 신간 해체되면서 앞에 이제 적색 농민 운동을 펼쳤다고 했죠. 그게 이제 성과가 맺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적색 농민조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농민운동의 절정인데 요때는 어떤 특징이냐면 그 1920년대 소작쟁이보다는 빈도수는 적어요. 빈도수. 근데 그 규모는 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자잘한 그 소작쟁이만 좀 일어났다면 요번에는 그 조선 사회주의자들이 조직 중심으로 해갖고 몇 군데를 중심에 아주 조직적으로 대규모 소작쟁이를 펼쳤다는 거죠. 예,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앞에서는 짧고 얇게 간 반면에 짧고 아니 길고 얇게 간 반면에 여기 굵고 짧게 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회주의자들 유입으로 적색 농민조합화 되고 주로 이제 비합법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그래서 주로 폭력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치적 성격이 되게 강하다고 했죠. 반봉건, 계급투쟁, 반침략, 반제국주의 되었고요. 그 일제타도 치안유의법 철폐, 민족차별 폐지, 언론집회, 결사, 자유획득 등을 정치적으로 요구를 했고 부분적으로는 그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의 경자 유전, 토지혁명 구호까지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조합협대도 기존의 농민조합 형태와 혁명적 농민조합 형태인데 특히 이제 사회주의에 개입된 혁명적 농민조합.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아니 지도부를 장악한 형태죠. 정치적 투쟁 성격이 되게 강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제 그 소작쟁이는 교과서에 많이 나왔는데 불임업 농장의 소작쟁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런데 여기는 일본인 농업회사인 불잉업이라는 농장이 있어요. 일본인 농업회 불잉업이 그 했던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작인들 착취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그 해살 대상으로 일본인 해살 대상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이 회사가 이를 무시하니까 소작농들이 농장 사무소를 습격하고 그냥 일제 경찰이 조합 간부를 잡아가니까 경찰서까지 습격을 해요. 또 이들도 구출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소장농 납입 거부를 하다가 경찰 탄압을 받고 결국에는 실패한 운동이다. 예. 그래서 불인업 농장 소작쟁이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일제 대응은 뭐냐? 농민을 탄압하면서도 한편으로 농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을 해요. 그래갖고 조속 소장 노장 조정령이나 조선 농지용을 통해서 나름대로 소작 조건을 개선하려고 했다. 요 부분은 그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요 부분은 그래갖고 이제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을 이제 했는데 요 부분은 뒤에 좀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이 조선 농지용은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요. 그래서 몇 년 내용은 안 물어보고 몇 년에 실시했냐 요걸 물어봤거든요. 1934년에 실시했다. 아마 다음에 나올 때는 내용이 나오겠죠. 이 부분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런 농업 입법을 통해서 소작쟁이를 체제 내로 포섭해서 완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4단계 들어가면 1930년대 후반 들어가면 이제는 아까 이제 30년 초반에 대규모 발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일제 대규모 탄압 받고 나서 이제 뭐냐면 지하도 스며들어요. 이제 지하 조직 운동으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30년 후반은 볼 건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잠깐 표를 볼게요. 자, 표를 보면 20년대 중후반, 20년대 중반 때 이게 일어나고 그냥 30년대 초중반 때 많았죠. 요거는 다 이유가 있죠. 요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산미 증식계. 그 다음에 30년대 초중반 때는 뭐 때문에 일어난 거야? 요거는 아까 전에 사회주의자들이 본격적으로 지도부를 장악해서 적색 농민조합 등을 만들었다고 했죠. 자,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건수상으로는 여기가 되게 많아요. 이게. 근데 참가 인원은 여기가 훨씬 더 많죠. 그 이유는 뭐냐면 대규모 조직화됐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농민운동을 이제 살펴봤고요.
한국사 능력 검증 기출은 좀 쉬었다가 이거 풀어보고 이제 그 다음에 노동운동으로 넘어갈게요.